초중고교사의 정지단체 결성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은 다운받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카로 촬영할 30대 학원 스타 강사에게 항소심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투자금 보상 여부 알아봤습니다. 4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액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집회 현장에서 라임 사태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를 만나 라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피해자들 죽어간다. 금감원은 해결하라. 절정에 이른 꽃샘 추위 속에서도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금감원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넣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판매 금융회사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대신증권은 지금 환매가 중단되고 저희들이 집회도 하고 면담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도 한 번도 내놓지 않고 더군 정말 화가 나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는 와중인데도 한마디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지난해 말 기준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1조 6,679억 원에 달합니다. 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무역금융펀드 등 4개의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신증권 등 19개 판매사를 통해 개인과 기관에 팔리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개인 투자만 떼어놓고 보면 4,035개의 개인 계좌로 1조 원 가까이 팔려나가 1인당 평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원금까지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인 겁니다. 라임 몸통 금감원은 밝혀내라. 피해자들이 라임 몸통을 밝혀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라임 사태가 위험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애초 사기였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라임은 조단위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배후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 19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타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상당수에서 투자 뒤 횡령, 배임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상장사 대주주도 라임 측과 짜고 회사 자금을 빼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은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자금을 빼돌리거나 빼돌린 자금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 판매를 계속한 만큼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증권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이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지금 남부지검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비단 대신증권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판매사들에도 모두 해당하는데 일단 사기가 성립하면 민사적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법적으로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으로는 사기 취소를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불완전 판매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임의 사기죄가 입증된다 해도 실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재판에서 승소한다 해도 라임 측의 변제 능력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도 자신들도 라임에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금감원 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이 얼마나 빨리 조정이 이루어질지, 조정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정이 되더라도 투자자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조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조정을 수용해 이행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조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판매사인 증권사나 은행에서 그거를 얼마나 수용할지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가 오늘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 판매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 관련 부서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압수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김봉현 전 회장과 라임펀드 운용을 총괄하며 자금을 좌지우지했던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송은 운용사의 운용 실패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다만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헌재가 오늘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입니다. 앞서 현직 교사 9명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해당 법조항에서 주목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입니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먼저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지적입니다. 수범자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교사가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그 밖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헌재는 교사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교육적 중립성과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을 보니 법원은 재판으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한다는 법 격언이 떠오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첫 걸음에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이 맞다면 꾸준히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당정청 협의를 열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현행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백혜련 단장은 먼저 정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단장은 그러면서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무 범죄의식 없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 이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광고 소개 행위 처벌 및 신고 포상금 도입,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됩니다.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성범죄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합니다.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게 백혜련 단장의 설명입니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혜련 단장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나 합의 여부를 떠나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 청소년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원조교제나 조건 만남 등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파는 쪽도 함께 처벌받도록 돼 있어 아동 청소년이 잘못된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통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 고의,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수남이 요즘 애들 발육 좋다,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면 그런 경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변명이 안 먹힐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카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웬만한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인데 판결 사유 전해드립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명문대 대학원을 나와 대구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았던 스타 학원 강사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배포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한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준강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성관계에 저항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 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황당한 건 A씨의 친구 B씨는 A씨가 한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B씨는 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지난해 초 A씨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돼 있던 몰카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몰카 관련한 범죄와 준강간 혐의가 별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오늘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과감하고 거침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했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A씨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이 알려져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친구 B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준강간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 1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면서도 1심 형량 4년과 3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 처벌 불원서를 양형에 참작하되 그것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성범죄 면죄부가 되지 않는 판결들이 계속 나왔으면 합니다. 로인사이드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